미국에서의 정점은 그 중앙 집권적인 연방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산적인 국가 연합으로 갈 것이냐. 이게 되게 오래된 논쟁이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논쟁은 어떠냐면은 중앙 권력, 다시 말해서 뭐 국가 예산이죠. 국가 예산을 늘린다. 반대로는 그 주의 권력, 다시 말해서 중앙의 예산을 줄인다. 이런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이 처음부터 했는데 제일 많이 충돌한 게 바로 남북전쟁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남북전쟁에서 남부는 왜 쪽수에서 자기들이 밀리니까 노예제도를 유지하려는 거죠.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의 권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분산적인 권력, 그죠? 분산적인 권력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연합이냐 연방제냐 이런 충돌이 계속 있었고 있게 이게 남북전쟁으로 이루어졌고 남북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북부가 이겼다. 그래서 북부가 승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북부가 승리해서 계엄령을 내렸어요. 계엄령. 그래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계엄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북부니까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완전히 독재를 했어요. 그죠? 이러면서 바로 이제 그 중앙 집권적인 그 연방 국가가 바로 남북 전쟁 이후에 확립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연합이냐 연방이냐 이런 그 논쟁이 많았었는데 남북 전쟁에서 그 연방 중앙 집권을 강조하는 세력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바로 이제 그 연방제가 확립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읽어봅시다. 실제 미국이 연방제를 도입함에 있어 스위스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존재하였던 인디언들의 연방제의 시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박형구에 따르면 벤저민 플랭클린이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디언들의 연방제에 영감을 받아 미국의 연방제를 기초하였다. 국민들에게 최대 500여 개의 부족들이 다양한 연방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이로쿼이어를 사용하였던 후데노소니 연맹이 가장 번성하였으며 백인들로부터 이로쿼이 연맹이라고 불렸다. 체로키 인디언 동부 연맹 역시 비교적 번성하였다. 후데노소니 연맹은 세네카족, 오논다 가족, 목 부족, 카이루 가족, 오네이다족 등 5개의 문명화된 부족들로 구성되었으나 나중에 투스 카로라족이 추가되어 입부족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찍부터 백인으로부터 총을 사들여 미국 북동부 지역의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다. 호데노소니 연맹은 비록 문자를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연방헌법에 해당하는 위대한 평화법을 구전으로 개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부족에는 평의회, 연맹에는 대의회가 있었으며 모두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 네. 그래서 연방제라는 말이 되게 생소한데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했던 최초의 연방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어디다? 스위스다. 이거 스위스. 그 스위스는 왜 연방 국가가 됐냐면 여러분 스위스 알다시피 당연히 알프스 산맥에 있죠. 알프스 산맥에 있었고 그래서 알프스 산맥에 있으면서 그 도시적 산맥 하나 있는 도시 국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스위스는 인구 언어 있잖아. 언어 말하는 게 어떻게 됐냐면 스위스는 네 가지 민족이 있어요. 스위스에는 왜냐면 이제 독일 민족, 그 다음에 프랑스 민족, 그 다음에 이탈리아 민족, 그 다음에 로마 민족이죠. 로마 민족.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이 로마인데 그냥 로마가 아니라 고대 로마예요. 왜냐면 로마도 이탈리아잖아. 이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 고대 로마. 고대 로마만 좀 재밌는 얘기. 고대 로마냐면 옛날에 로마 제국 때 그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위스의 그 도시 국가를 점령하려고 로마 군대를 파견했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스위스에 있는 산속에 있는 도시 국가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던 중에 로마가 망했대요. 로마가 몇 년? 476년인가? 서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파견된 그 로마 그 제국의 군대들이 로마에 돌아갈 수 없어가지고 스위스 지역에 그대로 주둔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네 가지 민족.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고대 로마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이들이 이제 도시국가로 있으면서 있는데 아주 산속에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이제 이 전쟁이 났을 그때만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방어를 했대요. 공동 방어. 그래서 국가연합.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 날 때만 국가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때 이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때 점령을 했고, 이 나폴레옹 시기 때 헌법을 만들어요. 그죠? 이때 헌법이 연방 헌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최초의 연방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는 이러한 그 국토 방위, 여러 민족이 국토 방위의 목적으로 연방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연방 국가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당시에 스위스를 잘 몰랐겠죠. 오히려 스위스보다는 고민했던 게 13개의 그 식민지들이 어떻게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있던 이로코이 연방,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것 같아. 이로코이 연방제대, 그 중남미의 그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처럼 고도의 문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연방제 형태로 운영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운영됐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또 연합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공동의 그 법전을 가지고 있었고 필요할 때 이제 그 서로 대표자를 뽑아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참조를 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주장하는 거.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오준우 동지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751년부터 인디언 연방제를 찬양해왔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1775년 미국 연방헌법이 기초인 연합규약안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호데노소니의 연방제도와 유사하였다. 그는 미국이 연방을 우호히 확고한 동맹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호데노소니 인디언이 자신이 연방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특히 1782년 프랭클린이 그린 미국이 상징인 국장은 인디언이 화살 묶음에서 시사받았다.
프랭클린이 주장한 호데노소니 이외 일원제, 공무원 무급제 등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주가 가입할 때 동등한 자격을 주는 헌법 내용이나 정당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는 코커스 제도는 채택되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 그죠? 선거인단, 선거인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선거인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알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11월 7일인가? 11월 7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 이렇게 대의원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바이든을 지지해. 이렇게 선거인단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선거인이 자기 그 지지 후보를 공개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유권자들이 뽑는 거예요. 유권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은 주별로 인구 비례로 뽑아요. 최소는 3명 이상 주별로 뽑아야 되고 나머지는 인구 비율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되게 인구가 많죠. 그러면 캘리포니아 인구가 많다면은 전체가 270 몇 명인가 되는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30명이다. 그러면 이 30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다수가 나오겠죠. 다수가 나오면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캘리포니아 인구 비례로 대통령 선거인단이 30명이다. 30명이다. 그런데 바이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을 했는데, 만약에 바이든 표가 더 많다 하면은 30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30명을 다 가져간다. 이게 승자 독식이죠? 다 가져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느 주는 한 명의 후보를 전부 지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주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51% 가져가고 바이든이 49% 가져가면 이 캘리포니아 주 선거인단을 30명을 51대 49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51%를 받은 트럼프가 30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승자 독식. 승자 독식. 승자 독식. 이런 식으로 뽑아요. 뽑고 그 다음에 아마 2월인가 2월 어느 날에 각 주 있잖아요. 주 의회에서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합니다. 주별로 투표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별로 투표해서 해요. 그러면은 이 선거인단이 원래 자기가 지지하기로, 그죠? 지지하기로 한 대통령이죠. 대통령 후보를 찍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간접 선거지만, 자, 첫 번째 특징, 미국 대통령 첫 번째 특징, 승자 독식이다. 주별로 지지율이 많은 사람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간다. 두 번째, 간접 선거지만 직접 선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왜냐면은 선거인단을 뽑는데 이 사람이 바이든을 뽑을지 그 트럼프를 뽑을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미국이 너무 광활한 대륙이죠. 광활한 대륙인데 이걸 동시에 직접 선거를 못하죠. 직접 선거 어렵다. 근데 마치 직접 선거와 같은 동일한 그 효과를 누리는 이런 독특한 선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선거인단 이제 코카서스 제도다 이러는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보기 선거인단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런 그 이로커이 거기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미국의 이제 그 독립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그 미국의 독립까지 과정, 그죠? 지금 우리 독립까지 과정에서 자 궁금한 거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자. 질문 있습니다. 예. 왜 저기 지금의 미국이 영토가 미국이 되고 캐나다는 저 다른 나라가 되고 밑에 예. 멕시코는 다른 나라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으로 나라를 세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왜 미국은 그 주들은 한 나라로 뭉치기로 하고 캐나다와는 분리된 것이죠? 네, 그거 아주 재밌어요. 자, 멕시코가 제일 쉬워요. 멕시코는 그 영국 식민지가 아니에요. 예? 영국 식민지가 아니다. 어디 식민지냐면 스페인 식민지예요. 스페인 식민지. 그죠? 스페인 식민지다. 그다음에 멕시코는 어떠냐면은 그 앵글로가 아니죠? 앵글로가 자, 백인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멕시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 다수는 메스티죠. 혼혈이죠. 혼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카톨릭이야 카톨릭. 그래서 일단 처음에 미국이 그 영국이 할 때 멕시코는 스페인이 점령지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점령을 안 한 거고 미국이 독립되고 나서 멕시코를 점령할 수 있어요. 1848년 어저께 지난주에 1840년 전쟁에서 멕시코 수도까지 점령했어요. 멕시코 수도까지. 근데 합병 안 했다 그랬죠? 왜 안 했다 그랬어요? 미국은 기독교 백인 국가를 추앙해요. 그래서 멕시코는 백인 국가가 아니에요. 소수의 그 저기 뭐야 스페인계가 히스패닉이 있고 다수의 메스티죠. 그 다음에 멕시코는 기독교가 저기 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1848년 전쟁을 하면서 뉴 멕시코주와 텍사스주의 기독교 백인들이 농장주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만 점령을 하고 멕시코 수도까지 점령했지만 그냥 다 후퇴해버려요. 미국의 기본적인 방침은 영어를 쓰는 백인 기독교 국가만 미국에 편입시킨다는 게 그 미국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멕시코는 그 점령해서 그 미국에 편입시킬 수 있었지만 미국이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푸에르토리코도 마찬가지죠. 푸에르토리코 미국의 식민지인데 히스패닉이고 카톨릭이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가 선거를 통해서 미국에 편입하고자 했는데 미국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백인이 아니면 자기네 50개 주에 편입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멕시코는 정리됐고 캐나다는 너무 재밌어.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고 대부분 영어를 쓰고 소수가 프랑스어를 쓰죠. 퀘벡주가. 그래서 바로 미국이 말하는 기독교 백인국가에 해당돼요. 그래서 미국은 캐나다를 미국에 병합하려고 했어요. 병합.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캐나다를 침공을 합니다. 두 번에. 한 번은 독립전쟁 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영국으로부터 캐나다를 빼앗기 위해서 영국을 침공을 해요. 물론 대규모 침공을 해요. 그 다음에도 또 미국이 캐나다를 그래서 미국의 그 지도자들은
저 캐나다를 뽑아가지고 북미에 이 앵글로 섹슨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캐나다를 침략해서 캐나다를 미국과 통합하려고 해요. 근데 영국이 그거를 알고 캐나다를 독립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캐나다를 침공하면서 미국이 내었던 구호가 뭐냐면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다. 그러니까 니네 캐나다도 지금 영국의 식민지인데 니네도 독립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니네 영국한테 그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합치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몇 번 그런데 영국이 캐나다를 독립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야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국가야. 완전한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니네 미국이랑 통합을 하니? 우리는 미국하고 통합 안 하고 독립국가로 살겠어. 그래서 지금 나온 거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재밌는 말 했죠. 캐나다를 병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아버지들은 캐나다까지 병합해가지고 백인 기독교 국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오준희 동지 어때? 답변 됐어요? 그러면은 예. 애초에 미국에 있는 주들과 캐나다에 있는 주들은 서로 우리는 다른 나라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제 독립전쟁 할 때 13개 주가 합쳐서 독립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13개 주가 미국이 미리 연방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 캐나다와 분리된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13개 주가 독립할 때 캐나다한테도 그 식민지들도 그 13개 주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미국을 만들려고 캐나다를 침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실패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답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예. 그 미국의 주 이름 중에서 예. 왜 뉴멕시코주라고 했죠?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텍사스주하고 뉴멕시코주는 원래 그 미국이 독립할 때 1770년에 13개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그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영토였고요. 그때 안 들었나? 1848년에 미국이 멕시코를 침략했어요. 침략한 이유는 그 지금의 뉴멕시코주와 그 텍사스주에 그 당시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의 백인들이 거기서 농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그 농장주한테 야 니네 왜 저기 멕시코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미국으로 와 하면서 니들 반란을 일으켜 멕시코한테 독립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실제로 그 멕시코에 있는 백인 농장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멕시코가 그 농장주들을 탄압했게 죽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우리 미국인을 죽여 쳐들어가가지고 멕시코 수도까지 쳐들어간 다음에 멕시코한테 항복 문서를 받으면서 야 니네 나라 전체는 식민지 안 할 테니까 뉴멕시코와 텍사스는 우리한테 양보해. 그래서 멕시코한테 뉴멕시코와 텍사스를 뺏어온 거예요. 1848년 전쟁에. 야, 됐어요? 근데 이름을 왜 참 새로운 멕시코로 정했는지 참 웃기네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뉴멕시코를 자기들이 뺏어왔다 그지 멕시코에서. 그래서 뉴멕시코라고 죠. 예. 됐어요? 이름이 참. 네, 그래서 뉴멕시코야. 텍사스하고 뉴멕시코는 멕시코한테 뺏어온 거예요. 1848년 전쟁에서. 또 좀 시간이 오래돼서 지금 제가 어제 고민했던 게 네. 제가 우리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국가보안법을 철폐라는 구호를 외쳤었다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었어도 사문화 주장이 있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실질적으로 그 아무런 의미 없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 뭐 국가보안법 뭐 폐지나 비슷하다 하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잘 몰랐지만은 뭐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이 돼 있어. 뭐 이전보다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또 상황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적용돼서 확실히 사문화보다는 폐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저도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그 어떤 지금 폐지 법안 발의되면서 이 문제가 저제가 생각하면서 사문화와 폐지라는 절차를 밟는 거 나름대로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지만은 또 한번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 30명이 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한 명밖에 서명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양수정지 혹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뭐 할 말 있으면. 양수정지 이동 중이라서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 뭐야?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에 27일이구나? 27일. 그럼 다음 주에 27일, 26일이네. 다음 주에 26일에 봐요. 자, 들어가세요. 또 질문 고생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저 먼저요? 예? 아니, 뭐 질문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 저기, 민주당이 노예 해방 반대였고 이랬다 그러는데, 네.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민주당이 유색인종들을 많이 대표하고 공화당이 또 반대로 거기에 좀 엄격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바뀌어진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그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우리 그 공부할 때 되게 핵심인데 자, 그 북부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 노예 해방이에요. 북부 노예 해방.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에? 공장지대. 그다음에 남부는 민주당이에요. 근데 여기가 노예 농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찬반이 갈렸어. 찬반이 갈렸어. 그래가지고 남부 그 북부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이 합해서 그 전쟁이 돼서 이게 돼가지고 그 남부의 민주당 그 남부 연합이죠. 남부 연합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냐면은 그 공화당이 노예 해방자고 민주당은 노예를 계속 주장했던 거고. 그러니까 공화당이 보수죠. 민주당 거꾸로 말했네. 그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인권을 했고 민주당이 보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남북 전쟁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서 20년 동안 독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언제 바뀌냐면은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알죠? 대공황 때 민주당이 입장을 전환해요. 어떻게 전환하냐면은 친노동자 정책 친노동자 정책 뭐예요? 뉴딜 정책이잖아요. 뉴딜 정책. 친노동자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 그 친흑인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이제 이민 정책으로 되고 간단히 말하면 남북 정제 시절에는 민주당이 보수적이었어요. 공화당이 진보적이고 근데 대공황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대전환을 하면서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그 진보적이고 공화당이 보수적으로 바뀐 겁니다. 오진우 동지 어때? 답변 됐어요? 예, 좋습니다. 김장인 박사님. 잠깐만. 예? 오진우 동지 얘기하세요. 됐습니다. 예, 됐네. 예. 예, 김장인 박사님. 예. 나중에 할 얘기지만 예. 미국이 그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경찰 국가? 예, 미국의 경찰 국가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아닌데 그렇죠. 간단히 그러면 1분 이내에 빨리빨리 얘기할까요? 미국은 그 내륙 팽창주의라고 그러고 우리 다 팔 거예요. 내륙 팽창주의. 그 대서양과 태평양이잖아요. 서부 진출 시대. 이때는 미국 대륙을 그 완전히 점령해야 되잖아요. 내륙 팽창주의라고 이게 끝났을 때는 몰로주의, 중남미를 했고 그다음에 중남미를 먹었어요. 이제 중남미를 먹었고 태평양을 먹어야 될 때는 스페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먹은 거고 스페인 전쟁 때 1900년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먹은 거고 이때 일본을 복속시켰죠. 일본을 복속시킨 거고 왜 태평양부터 먹었냐면 대서양은 유럽이 있어가지고 유럽이 강하게 대서양 못 먹은 거예요. 대서양을 먹은 건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대서양을 먹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독일을 꺾고 태평양에서는 거기 일본을 꺾으면서
대서양, 태평양 다 먹으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죠. 됐죠? 뭐 나중에 더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할 거예요. 뭐 얘기해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